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도시 한복판, 물 위로 원앙 한 쌍이 날아올랐습니다. 그 영상을 본 CNN PD가 말했죠. 이거 누가 만든 거야? 파리에서는 산을 보려면 3시간을 달려야 하고 뉴욕엔 평지만 가득합니다. 런던의 언덕은 낮죠. 그들에게 도심과 자연의 공존은 그저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산이 있고 그 아래를 강이 흐른다 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한국에 않았습니다. 아시아식 쇼일 거야. 그저 그렇게 넘겼죠. 도쿄 출신 환경 다큐 감독 시노하라 유. 그녀도 그랬습니다. 청계천을 세기의 환경 사기극이라 부르며 비판 다큐를 찍으러 서울에 왔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 그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저 물길이요. 다시 숨쉬게 만든 건 사람들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 앞에 펼쳐진 장면, 콘크리트 위를 헤엄치는 물고기 떼, 그리고 날개를 맞대고 오르는 원앙 한 쌍. 그 순간 그녀의 15년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도시는 숨쉬기 시작했고 새들은 돌아왔습니다. 그 강을 만든 건 콘크리트가 아니라 한 남자의 10년 약속과 수백만 시민의 손길이었죠. 도시의 심장이 다시 뛰는 곳, 이곳은 서울 청계천입니다. 잠깐만요. 혹시 Hello 지금 and 어디서 듣고 welcome. 계신가요? Tonight we're 구독과 covering the 좋아요 latest developments in 눌러주시면 오늘 international 하루 trade 깨끗하고 agreements.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께 흘러들어갈 Hello 거예요. and welcome. 저는 한재우입니다. 55세, 청계천 보건기술 총괄이었던 사람입니다. 20년 전 저는 이 도시 한복판에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되돌렸죠. 사람들은 기적이라 불렀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약속이었다는 걸요. 동료 한 명을 잃었고 수천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강엔 새들이 날고 물고기가 헤엄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흐르고 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겁니다. 일본엔 없고 한국엔 있는 기적.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본 도쿄 NHK 본사 회의실에서는 한국의 청계천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노하라 유이로부터 들었죠. 그 차가운 회의실에서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말입니다. 회의실 벽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서울 위에 빨간 펜으로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청계천 조작 의혹. 데스크 사토는 자료를 넘기며 냉소를 던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새가 산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한국은 숫자로 증명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이죠. 유이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일본엔 그런 사례가 없었으니까요. 도심의 강을 복원하고 그곳에 생명이 돌아온다는 건 그들에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유이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한국으로 가서 확인하겠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서울행 항공권을 끊었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청계천 복원에 2년 3개월을 쏟아부었고 3,867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했으며 제 동료 한 명이 그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한 일본 여자가 이 강을 향해 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2006년 봄, 저는 수자원공단 기술팀장 자리에서 막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청계천 복원이 끝나고 언론은 환호했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복원 공사 중 사고로 죽은 김현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 후배였습니다. 28살 막 결혼한 청년이었죠. 수문 점검 중 안전벨트가 끊어졌고 그는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복원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기조차 힘들어졌어요. 사람들은 청계천을 보며 기적이라 말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맑은 물이 흐르고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물길 밑에 얼마나 많은 땀과 피가 스며 있는지를요. 일본 언론이 조작이라 부르는 그 강에는 제 청춘 20년이 묻혀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설계도를 고치고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수위 조절 시스템을 손수 점검하던 날들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복원이 끝난 뒤 처음으로 청계천을 걸었던 날, 물 위로 하얀 백로 한 마리가 날아오르는 걸 봤을 때의 그 떨림을요. 그건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적도 아니었어요. 그건 그저 흐름이 다시 시작된 것뿐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도심에서 새가 산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일본엔 없는 게 한국엔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건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죠. 유이라는 여자가 이 강을 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한 명의 회의론자가 오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좋습니다. 직접 와서 보십시오. 이 강이 쇼인지 아니면 생명인지 말이죠. 유이가 서울에 도착한 건 4월 초였습니다. 저는 수자원공단 후배 김수연에게서 연락을 받았죠. 일본 NHK 다큐팀이 청계천을 취재하러 왔다고요.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외국 언론이 와서 몇 장 사진 찍고 몇 마디 인터뷰하고 돌아가겠거니 싶었죠. 하지만 유이는 달랐습니다. 그 여자는 새벽부터 나왔어요. 청계천 광장 앞에 카메라를 세우고 물가에 쪼그려 앉아 수지를 확인하고 돌다리 밑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기록했습니다. 수연이 보내온 사진 속 유이는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집요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청계천 5가 구간에서 반대 시위대가 나타난 겁니다. 20여 명 정도였죠.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어요. 청계천 복원은 세금 낭비다. 조작된 생태계를 믿지 마라. 주동자는 정영택이었습니다. 그는 복원공사 당시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람이었죠. 이후로 청계천 복원을 두고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유이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정영택은 유이를 보자마자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 새들 보셨어요? 전부 방송국이 풀어놓은 겁니다. 유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물었다고 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정영택은 비웃듯 답했죠. 증거요? 이 강 자체가 증거 아닙니까? 콘크리트 바닥에 물 흘려보내고 생태 복원이라고 우기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계천으로 향했죠. 도착했을 땐 이미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시위대는 흩어지고 유이만 홀로 남아 물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믿습니까? 저 사람 말을? 유이는 저를 돌아보며 조용히 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유이는 우산도 쓰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빗속에서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유이가 물었습니다. 이 강은 진짜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짜라고 하기엔 이 강은 분명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가짜라고 하기엔 이곳엔 분명 생명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어볼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이를 데리고 청계천 일가로 갔습니다. 그곳엔 정동길 노인이 있었죠. 78살 청계천에서 50년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여느 때처럼 난간 벤치에 앉아 물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노인께 유이를 소개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다큐 감독이라고요. 노인은 유이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새들이 조작이라고 생각하시오? 유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기서 60년대부터 살았소. 이 강이 복개되고 고가도로가 생기고 다시 복원되는 걸 다 봤지. 그리고 지금 이 강엔 내가 어렸을 때 보던 새들이 돌아왔소.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새벽 5시에 나와보시오. 그때 새들이 깨어나오. 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엔 냉소도 불신도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호기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이가 새벽에 정말로 나올까 그리고 그 여자가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청계천은 밤새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물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들렸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새들이 날아올라 주길. 새벽 4시 반 저는 청계천에 나와 있었습니다. 유이가 올지 안 올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냥 나왔어요. 혹시라도 그 여자가 혼자 왔다가 길을 잃을까봐 걱정이 됐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궁금했습니다. 오늘 새벽엔 새들이 나타날까 하고요. 어둠 속 청계천은 고요했습니다. 물소리만 낮게 흐르고 가로등 불빛이 수면에 일렁거렸죠. 저는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4시 50분 유이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는 카메라 가방을 메고 삼각대를 들고 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가엔 잠을 설친 흔적이 역력했어요. 저는 담배를 끄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이는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묵내로 답했죠. 우리는 말없이 청계천 5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정동길 노인이 알려준 자리,
물이 가장 깊고 나무가 우거진 구간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세우는 동안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죠. 저는 유이 옆에 쪼그려 앉아 물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도 카메라 렌즈 너머로 같은 곳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5분, 10분, 2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오늘은 새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나. 유이는 더 확신을 갖고 이강을 조작이라 단정 짓겠죠.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 위로 무언가 작은 그림자가 떠올랐어요. 처음엔 나뭇잎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움직였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물결을 가르며 다가왔어요. 원앙이었습니다. 수컷 한 마리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헤엄쳐 왔습니다. 머리 깃털은 짙은 초록빛이었고 날개엔 주황색 부채살 무늬가 선명했어요. 그 뒤를 암컷 한 마리가 따라왔죠. 2마리는 나란히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유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새들을 놀라게 하면 안 됐죠. 원앙 한 쌍은 물속으로 머리를 담갔다 올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먹이를 찾는 모습이었어요. 그 동작은 여유로웠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곳이 원래 자기들 집이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새들은 인간이 풀어놓은 게 아니라는 걸요. 스스로 찾아온 거였습니다. 물이 깨끗해지고 먹이가 생기고 안전한 공간이 되자 스스로 돌아온 거죠.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연보라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청계천 수면 위로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원앙 2마리가 동시에 날갯짓을 했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어요. 2마리는 수면을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날개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그들은 청계천 위를 낮게 날아 상류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유이는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놀라움이었고 경이었고 그리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 같았죠. 한참 뒤 유이가 천천히 카메라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그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유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네, 진짜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밝아오는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어디선가 다른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강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건 숫자도 자료도 설명도 아니라는 걸요. 그냥 새벽에 날아오르는 새 한 쌍이면 충분하다는 걸 말입니다. 유이는 장비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엔 없어요. 도심에서 이런 장면은 불가능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믿으십니까? 유이는 카메라 가방을 메고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봤습니다. 제 눈으로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청계천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출근길 시민들이 하나둘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저는 유이와 함께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여자의 걸음이 어제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무거워 보였죠. 아마도 그건 의심이 무너진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채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날 이후 청계천은 유이에게 더 이상 의혹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질문이 되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제게 있었습니다. 유이가 제 연구실을 찾아온 건 그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사무실에서 프리랜서 수자원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수자원공단을 나온 뒤로는 혼자 일했죠. 벽엔 청계천 복원 당시 설계도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엔 원앙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이는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그 사진을 먼저 봤어요. 어제 새벽 자기가 찍은 것과 똑같은 구도였죠. 저는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3년 전 사진입니다. 복원 직후에 찍은 거죠. 유이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돌아봤어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새들이 돌아올 거라는 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냥 믿었을 뿐이죠. 유이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시작했어요. 청계천 복원의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해서요. 수위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수질 관리는 어떤 시스템인지,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벽에 걸린 설계도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는 단순히 물길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생명이 살 수 있는 강을 만들어야 했죠. 그건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우선 수위 자동 조절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청계천은 인공 하천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마릅니다. 그래서 한강 물을 끌어올려 순환시키는 펌프 시스템을 만들었죠. 하루 12만 톤의 물이 흐르게 설계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물이 흘러도 산소가 없으면 생명은 살 수 없으니까요. 저희는 제순환 수로를 2개 만들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동안 자연스럽게 산소가 공급되도록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물 통로였습니다. 강바닥에 자갈과 모래를 깔고 수초를 심고 물고기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새들이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유이는 메모를 하다 말고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반은 계획이었고 반은 기도였습니다. 유이의 펜이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설계도대로 만들어도 생명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우린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공사 현장 사진이었죠. 헬멧을 쓴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김현수입니다. 제 후배였죠. 유이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2004년 7월 폭우가 쏟아진 날이었어요. 수문 점검을 나갔다가 안전벨트가 끊어졌고 현수는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죠. 저는 그날 밤 설계도를 전부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사람 목숨을 앗아가면서까지 만들어야 하는 강이 대체 무슨 의미냐고요. 하지만 현수 어머니가 공사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 강을 완성해 주세요. 그게 우리 아들이 원하던 일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걸요. 유이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까지 했습니다. 저는 다시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푸른 선으로 그려진 물길, 빨간 점으로 표시된 생물 서식지, 초록색으로 칠해진 식생구역. 그 모든 게 현수와 함께 만든 설계였어요. 기술은 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저는 유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완벽한 인공 호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수치도 정확하고 관리도 완벽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살아 숨쉬는 강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유이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해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뭘 이해하셨습니까? 유이는 일어서며 답했습니다. 왜 새들이 돌아왔는지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유이는 연구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원앙 사진을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 저는 그 여자가 무언가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히 복원된 강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약속 위에 흐르는 강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이번엔 괴롭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웃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만든 강에서 새들이 날고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사흘 뒤 기상청에서 폭우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시간당 강수량 100mm 이상,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어요. 저는 뉴스를 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청계천이 떠올랐죠. 복원된 지 3년, 청계천은 아직 큰 폭우를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계상으론 분당 27만 톤까지 배수가 가능했지만 실제로 검증된 적은 없었어요. 저는 서둘러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땐 이미 빗줄기가 거세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청계천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고 시민들은 서둘러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수자원공단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있었어요. 후배 김수연도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어요. 선배님, 3호 수문이 작동을 안 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호 수문은 청계천 중류에 위치한 핵심 배수 시설이었어요. 그게 멈추면 물이 역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폭우 속에서 펌프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기계음이 불규칙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어판을 확인했죠. 센서 오류였어요. 수동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걸치고 수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차가운 물살이 몸을 흔들었지만
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은 위험해요. 유이였습니다. 그 여자는 카메라를 들고 빗속에 서 있었어요. 저는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흐름은 멈추면 죽습니다. 유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저는 다시 수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문 밸브에 손이 닿았습니다. 녹슨 손잡이를 힘껏 돌렸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밸브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이 거세게 밀려왔고 저는 난간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10초, 20초, 30초. 수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물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며 배수로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펌프 소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이가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는 우산도 없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카메라만 비닐로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을 바라봤어요. 물은 여전히 거세게 흐르고 있었지만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죠. 빗줄기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빗속으로 무언가 날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원앙이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그 두 마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물 위를 떠다니다가 다시 날갯짓을 했어요. 빗방울을 뚫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유이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어요. 그 여자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강은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요. 폭우가 와도 수문이 고장나도 생명은 멈추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의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청계천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원앙은 다시 물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유이는 카메라를 내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어요. 대신 존경이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털며 중얼거렸습니다. 인공이라도 흐르면 살아있는 겁니다. 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날 폭우는 청계천에게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은 그 시험을 통과했죠. 폭우가 지나간 다음 날, 저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밤새 쏟아진 비로 물은 탁해져 있었지만 수위는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시민들은 다시 산책로를 걷고 아이들은 다리 위에서 물고기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수문을 고치던 자리로 갔습니다. 그곳엔 유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카메라를 들고 물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유이가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물 위에 원앙 두 마리가 떠 있었어요. 어제 폭우 속에서 날아올랐던 바로 그 새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원앙 곁엔 흰뺨 검둥오리 서너 마리가 함께 있었어요. 그 오리들은 물속으로 머리를 담갔다 올리며 여유롭게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유이는 카메라를 내리고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유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일본 본사에 최종 편집본을 제출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데스크 사토가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청계천을 비판적으로 다루라는 지시였죠. 유이는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다큐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유이는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독립 다큐를 만들겠다고 비록 방송사를 떠나게 되더라도 이 이야기는 제대로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경력을 걸고 청계천을 선택한 겁니다. 이틀 뒤 유이는 마지막 촬영을 위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정동길 노인과의 인터뷰였어요. 저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노인은 여느 때처럼 난간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유이는 카메라를 세우고 노인께 물었어요. 청계천이 복원된 뒤 가장 달라진 게 무엇이냐고요.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돌아온 게 아니라 마음이 돌아왔다고, 사람들이 다시 이곳을 찾게 됐고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됐다고 하셨어요. 유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강이 인공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노인은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인공이든 자연이든 중요한 건 흐르고 있다는 거라고, 멈춰 있으면 죽은 거고 흐르면 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유이는 장비를 정리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다큐의 제목을 정했다고요. 청계천의 원앙, 일본엔 없고 한국엔 있는 기적.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환경보건기술학회 2025년 보고서를 인용해 청계천의 생태 복원 성공 사례를 정확히 전하겠다고 흰뺨 검둥오리가 상시 서식한다는 사실도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진실을 전하는 게 자기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은 석양빛에 물들어 황금빛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원앙 한 쌍이 다시 날개를 펼치더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유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인공이라도 살아있으면 그건 자연이에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었죠. 그 여자는 이제 진짜로 이해한 겁니다. 완벽함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일본은 모양을 지켰지만 한국은 생명을 살렸다는 걸 말입니다. 유이는 일주일 뒤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남긴 흔적은 청계천에 남아 있었어요. 새들의 비행을 담은 영상과 폭우 속에서도 흐르는 물의 기록이요. 저는 그날 이후 청계천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되살린 강이라는 걸 깨달았죠. 석 달 뒤 저는 유이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도쿄에서 열리는 다큐멘터리 시사회였어요. 청계천을 다룬 독립 다큐가 완성됐고 일본 환경학회와 언론인들을 초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일본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유이는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꼭 와달라고 청계천을 만든 사람이 직접 와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결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쿄의 작은 상영관이었습니다. 100여 명 정도의 관객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대부분 학자와 기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유이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짧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청계천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물안개 속으로 원앙이 날아오르는 장면, 폭우 속에서도 작동하는 수문, 노인 정동길의 인터뷰, 그리고 제가 설계도를 설명하는 모습까지요. 50분간 관객들은 조용했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긴장한 채 스크린만 바라봤습니다. 다큐가 끝났습니다. 조명이 켜졌어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도쿄대학 환경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청계천의 생태 지표를 숫자로 제시할 수 있느냐고. 과학적 검증 없이 감성에 호소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환경보건기술학회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청계천엔 현재 144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가중 원앙과 흰뺨 검둥오리는 상시 관찰된다고 설명했어요. 교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인공 하천이지 않느냐고요. 유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숫자로는 들리지 않는 울음이 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이는 계속 말했어요. 자신이 처음 청계천에 갔을 땐 조작을 증명하려 했다고, 하지만 새벽 5시에 원앙이 날아오르는 걸 보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건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라고, 생명이 돌아왔다면 그건 성공한 복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이는 덧붙였습니다. UN 해비타트가 청계천을 지속 가능 도시 모델로 등재했다고, 한국의 도심 생태 복원은 이제 세계적 모범 사례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많아졌어요. 교수도 결국 박수를 쳤습니다. 상영회가 끝나고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질문을 하고 청계천을 직접 보러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비판을 예상했는데 존경을 받았으니까요. 유이가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밝았어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건 제가 아니라 유이라고, 진실을 전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유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은 그저 본 걸 기록했을 뿐이라고, 기적을 만든 건 한국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빌딩 불빛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청계천 위에선 별빛 아래로 새들이 날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유이가 보내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일본 환경부에서 청계천 벤치마킹을 공식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롱하던 그들이 이제 배우러 오겠다고 하는구나 싶었죠. 진심은 언어보다 빠르게 전해지는 법입니다. 원앙이 그걸 증명했으니까요.
1년 뒤 유이가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엔 취재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NHK를 떠났습니다. 독립 다큐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었죠. 청계천 다큐는 일본에서 작은 반향을 일으켰고 유이는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이를 청계천에서 만났습니다. 때마침 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물가 양쪽으로 코스모스가 만발했고 시민들은 강변을 걸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유이는 1년 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표정도 부드러워졌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우리는 천천히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유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사이 청계천엔 더 많은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44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었죠. 원앙과 백로는 이제 일상이 됐고 가끔 황조롱이가 하늘을 날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올해 초엔 수달 한 마리가 목격됐어요. 청계천 상류 구간에서였죠. 수달은 수질이 매우 깨끗한 곳에만 사는 동물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동길 노인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79이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유이는 노인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노인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청계천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들이 우리 대신 울어준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생명은 계속된다는 뜻이었죠. 이 강은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이와 함께 청계천 광장까지 걸어갔어요. 다리 위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고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했으며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라고요. 복원의 목적은 물을 돌려놓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흐르게 하는 거였죠. 유이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김현수가 떠올랐어요. 그 친구는 이강을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강엔 현수의 땀이 스며 있었죠. 후회보다 감사가 더 큽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청계천에 조명이 켜졌어요. 물빛 위로 은은한 불빛이 반사됐고 그 위로 원앙 한 쌍의 그림자가 떠다녔습니다. 유이는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으로 바라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유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도 이제 알 것 같다고. 한국이 복원한 건 물길이 아니라 마음의 길이었다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흐르고 있습니다. 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청계천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물은 밤새 흐를 것이고 새들은 새벽에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제야 완성됐다고요. 아니, 어쩌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고요. 청계천은 계속 흐를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흐르고 있는 기적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도심 한복판에서도 별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한국은 물길을 복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길을 복원했죠. 청계천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위를 날아오르는 원앙, 새벽마다 깨어나는 물소리, 그리고 그 강을 지켜온 사람들의 손길이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흐르고 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겁니다. 일본엔 없고 한국엔 있는 이 기적, 그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한 남자의 약속, 한 노인의 기억, 그리고 수백만 시민의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도시의 심장이 다시 뛰는 곳, 청계천. 오늘도 그곳엔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